우리 원장님들도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시면은 굉장히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시잖아요. 주로 어떤 자세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이제 진료 시간에는 이제 주로 치료실 안에 있게 되겠지만 또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차팅하거나 이제 메모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드릴 때도 컴퓨터나 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자세를 많이 주의를 드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보시다시피 화면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큰 편인데 앉은 키가 커요. 그럼 이런 큰 키에서 모니터를 볼 때는 모니터를 대부분 내려다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고개를 결국 숙이고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뭐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다 보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게 돼요. 그럼 머리 무게를 이 큰 머리를 이제 어깨 근육이 이제 붙잡고 있어야 되려면 네. 얼마나 이제 과부하가 걸리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개가 어깨 위에 얹어져 있는 게 사실은 어깨 근육을 덜 긴장하는 방법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무선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키 때문에 모니터를 위로 높여주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최대한 몸이 이렇게 웅크러지지 않고 내 몸에 가깝게 키보드와 마우스가 위치하고 모니터를 가급적 눈높이에 맞춰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그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전까지도 침대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떼기 경우가 힘들죠. 굉장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요즘 들어서는 더 부쩍 늘어났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일단은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는 누워서 보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네.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어깨 근육 긴장은 덜 할 테니까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 뭔가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게다가 그 청색광을 계속 쏘이고 있는 것 자체가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가 돼요. 차라리 그렇죠. 눈을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고 상하 좌우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돌려주는 것 자체는 네. 경추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그 미세 조정해서 그 풀어주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이 자꾸 뻣뻣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선을 좀 멀리 보는 걸 연습을 시키고 또는 주변의 상하 좌우, 눈 좌우 움직임 같은 거를 자꾸 시키는 게 그 후두하 근육이나 작은 근육들을 긴장을 풀어주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한 자세로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 운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청색광을 쏘여가지고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에 피로를 누적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 그렇다면 원장님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자세를 취하려고 좀 노력을 한다 아니면 환자분들에게 추천해주는 자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충무로역 오는 데까지도 네. 이제 뭐 책을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왔지만 그럴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자체 때문에 머리 무게를 버티느라고 어깨목이나 앞목이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상태가 오래 가면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1시간, 50분에 1시간 넘어가면은 몸에선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굳는단 말이에요. 뭔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근육 스스로도 긴장을 더 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자꾸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었다 그러면 한 번쯤 고개를 젖혀주고 또 예를 들어 고개를 젖혀서 미장을 한다거나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기적으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위치를 바꿔줘야만이 몸이 거기에 적응하려고 굳어지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거북목으로 진단이 되거나 또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의 형태로 이렇게 레원을 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반드시 지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슴을 웅크려져 있지 말고 펴라고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편다고 해서 잘 되던가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운동을 한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네. 어깨를 이렇게 들고 돌리지 말고 그냥 앉은 자세에서 어깨만 이렇게 뒤로 돌리라고 이 운동을 정말 많이 시킵니다. 이 자세 자체가 앞쪽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고 뒤쪽으로 어깨를 이렇게 말린 거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 특히나 거북목 또 상체나 어깨 쪽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어깨 뒤로 돌리기 운동을 많이 시키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리를 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는 편하다고 느껴지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네. 그럴 수 있어요. 분장실에서 보면은 우리 빙하 아나운서 다리 꼬고 있는 모습 자주 봤는데요. 자주 보시면 봤죠. 한쪽으로 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게 몸이 그렇게 적응이 돼서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추나요법이나 이런 걸 한의원에서 네. 많이 할 때도 이제 골반 교정을 할 때 보면 습관이 있어요. 어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갑을 한쪽에만 꼭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쪽 골반에 틀어짐이 생기는데요. 그쪽에 이제 엉덩이의 좌골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밀리는 힘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앉을 때만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주머니 앞쪽이나 뒤쪽에 어떤 물건이 있음으로 해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포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자극이 많아질수록 몸에는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리를 꼬고 앉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게 내가 편해지는 이유가 수가 있어요. 그게 자체가 어느 정도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도 그러긴 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내가 오른쪽 다리가 위로 가게 뭐 30분을 꼬았다 그러면 반대쪽 다리도 30분 꼬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쌤쌤이 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양심에 좀 찔려서 그런가요? 한쪽으로 꼬다가 좀 아닌 거 싶다 싶으면 반대쪽으로도 꼬고 그랬는데 그게 좀 다른 방법인가요? 상식적으로 네.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되 네. 어쩔 수 없다 그쵸. 싶으면 내가 양쪽 다 한 번씩 꼬면 되지라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리를 꼬는 것도 안 좋고 또 평상시에 걸을 때 주머니에 무언가를 많이 넣고 걷는 것도 안 좋다는 점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다리 꼬는 습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세 많이 취하게 되나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음식점에 가거나 집에 있거나 하면은 그냥 앉아 자식 생활을 하잖아요. 자식 생활, 양반다리 맞아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양반다리 하는 것도 다리 꼬는 거 일종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양반대를 할 때 마찬가지로요. 오른발이 위로 가게 좌식하는 거하고 네. 왼발이 위로 가게 그 과부자가 되는 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고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더 편하고 어느 한쪽이 더 그쵸. 불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리 꼬는 습관이랑 또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부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수련을 하시거나 뭐 수행을 하시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이유에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일종의 엉덩이를 좀 더 높여주는 방석을 사용을 해요.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물며 식당에서 그냥 앉아서 오래 먹거나 또 뭐 얘기 나누거나 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방석을 이용해 주는 것도 좋고요. 또는 그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엉치하고 허리뼈 사이의 관절 자체의 각도를 그렇게 그 허리의 굴곡을 적게 만드는 각도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앉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무릎 꿇고 앉는 게 더 편한 경우는 네. 오히려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거나 좌식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무릎 꿇고 앉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런 거를 적용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할 때 목 받침대나 이렇게 허리 받침대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자세의 유지가 안 되고 좀 부하가 많이 걸린다 싶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도 뒤에 목의 뒤쪽에다가 그 하나 쿠션을 댄다든지 아니면 허리 전체가 그 전체 면이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어떤 그 쿠션을 그 등받이에다 대고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든지 조수가 안 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마치 복대를 하고 있으면 그 복압의 형성에 도움을 줘가지고 실제 자세나 뭐 중량을 들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한편으로 어떤 점이 있냐면 나중에 복대가 없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게 없으면 생활을 못 한다거나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뭐 카시트에서 또 이렇게 목에 보호대 같은 거 사용할 때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균형해진 자세를 조금 더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네. 많이 이제 티칭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다리 꼬고 있으면 그쪽 깔려 있는 쪽으로 해서 순환이 분명히 떨어지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다리 부종이나 또 그게 직접 비만까지 안 가더라도 분명히 이제 짝다리가 된다는 네.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어떻게 앉는 게 바른 자세, 바르게 앉는 거고 어떻게 서는 게 또 서서 걷고 하는 게 바른 자세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턱 많이 당기고 허리 똑바로 펴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인식이 잘 되도록 표현해주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걸을 때도 내가 최대한 키가 커 보이게 걷는 거예요. 마치 머리에 풍선이 하나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풍선이 내 머리를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내 키가 앉은 키가 가장 커 보이는 자세로 그 자세로 하면은 대부분의 맞는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턱을 당긴다고 해도요. 뭔가 어색하고 마치 군인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그러지 말고 머리에 풍선이 달려서 내 목뼈를 위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당겨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C자 커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아나운서님들처럼 이렇게 키가 커 보이도록 앉아 있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발레를 또 취미로 해오셨던 김경주 원장님이 또 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원장님, 이번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감기가 한 달 넘게 오래 간다. 그러면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폐렴을 포함한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필요하다면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서 그 폐의 여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는 발열이 있지 않는지, 또 기침이나 또 객담이 있을 때 그 양상이 어떠한지를 같이 보는 게, 또는 전신 증상, 발열을 포함해서 전신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후통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침을 이렇게 꿀꺽 삼킬 때 목이 아프다. 대부분 감기 초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기관지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인두나 후두 쪽에 문제가 있어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감기 오려는 조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찌감치 약을 사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뭉뚱그려서 뭐 인후두의 통증에서 뭐 인두통, 후두통 이렇게 합쳐가지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목의 구조를 그 일반인들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도가 식도보다 앞에 있습니다. 목에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기도 뒤쪽에 이제 식도가 있고요. 이 식도의 위쪽 부분을 우리가 인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을 했을 때 목젖 뒤쪽에 편도와 목젖 사이에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인두인데요. 인두가 코 쪽에 있는 거를 비인두, 그다음에 목 뒤쪽에 있는 거를 이제 구인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코에서 뭐 이렇게 후비루로 넘어오고 하는 거는 주로 비인두염이라고 해서 좀 축농증이나 뭐 비염이나 이런 거에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인두 부분에 염증이나 부종, 대표적으로 이제 편도가 부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편도와 함께 그 인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이제 인두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침을 삼킬 때 목이 아픈 거를 이제 주요한 증상으로 호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도 그런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코로 훌쩍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몸살기를 먼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부터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렸다 하면은 일단 목부터 불편하신 분 같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 만성 기관지염 치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접근을 하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염증이 생겼으니까 염증을 줄이려고 하는 이제 한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항염하는 효과를 보는, 특히 이제 상기도 감염, 그 인후부 쪽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약재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가래를 잘 쉽게 배출을 하게 한다든지, 또 점막이 정상적인 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점막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를 같이 씁니다. 또 이런 게 모든 게 잘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충분해야겠죠. 기본적으로 면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병을 볼 때,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느냐만큼이나 어떤 사람이 이 병에 걸렸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면역력의 형태나 갖고 있는 체질의 형태나 어떤 데 취약한지를 찾아가지고 뭐 장부의 허실이나 어떤 균형을 바로잡아 주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약재를 쓰게 되면 뭐 시오, 황금, 현계, 방풍, 연구, 뭐 좋은 한약재는 대단히 많고 다들 이제 그 소염, 항염하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재들인데, 기본적으로 이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그 보험 한약 종류에도 여러 가지 제형으로 뭐 가루나 뭐 산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정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뭐 무슨 뭐 짜먹는 형태로도 많이 이렇게 선전을 하던데, 이런 형태로도 이미 그 의료기관에 다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그 처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약재들을 그 활용을 하시면 그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말할 때 복식하고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는데, 보다 정확한 자세를 알아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죠. 복식호흡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성우들이나 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 적게 드리고 말씀을 잘하고 성장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쵸. 네. 기본적으로 복압이 잘 형성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일반인들한테 그 복식호흡을 시키면은 배에다만 힘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흉식호흡의 반대로서의 복식호흡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배만 계속 볼록볼록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면 되냐면, 숨을 들여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쉬는 숨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코어, 이게 횡격막과 이제 복근에서 잡아주는 힘이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그 동작 자체가 우리가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 부교감 중에서 내쉬는 숨이 이제 부교감이랑 더 영향을 많이 주는데, 내쉬는 숨을 길게 할수록 내 마음을 더 안정시키고 또 복식호흡의 효과를 누리면서 이런 자율신경의 흥분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으면은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게 좋잖아요 하면서 네. 소금물로 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방법은 좀 이런 기관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 실제로 저도 뭐 그렇게 하고요.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염도를 어느 정도로 잘 맞추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염도가 너무 진하거나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구역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삼키거나 했을 때 위장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또 믿을 만한 소금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소금을 해서 가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가글 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부교감을 자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글과 함께 기관지를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지훈 원장님, 도움받을 수 있는 한약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약재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차를 우려낸다든지 차를 뭐 음복하시는 걸로 사용을 하시겠죠. 사실 가장 효과적인 한약재로 하면 맹문동인데요. 맹문동 자체만 가지고 차를 우려내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보통 생맥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시판하는 음료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미자차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 자체가 신맛 때문에 그 침샘을 좀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둥글레차라든지 이렇게 몸에 수분을 계속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차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지훈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형적으로 이제 한의사들이 말하는 또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상열 하한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는 열이 뜨고 밑으로는 시리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인데요. 대단히 많은 경우에 보이는데 요즘에 가장 많은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죠. 물론 이제 이 환자분 시청자분처럼 질의 시청자분처럼 그 호르몬 불균형으로 기인하는 대부분 이제 폐경기 때 만들어지는 또는 호르몬 제를 오랫동안 투약한 이후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모두 상열 하한증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열 하한증이 나타나면은 상부로 위로 치솟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또는 사람들 앞에 딱 이렇게 마주 섰을 때 또는 긴장했을 때 그럴 때 얼굴로 열이 확 치솟으면서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있다든지 눈이 이렇게 따끔거린다든지 또 귀가 울린다든지 머리에 압이 찼다고 호소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하겠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위로 갔을 때 열이 뜨는 증상들에 뭐 어깨가 뭉친다든지 또 두통이나 얼굴 쪽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는 오히려 배가 차가지고 뭐 대면의 상태가 좀 묽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시리다든지 시청자분처럼 또 양말 안 신으면 잠을 잘 수 없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모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형적인 경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심신불교. 그러니까 여기서 심신불교란 게 몸과 마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의 기운을 대변하는 신장과 이제 불의 기운을 대변하는 이제 심장에 서로 어떤 균형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요즘 말로 하면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를 말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원인은 스트레스죠. 뭐 이제 이 정도 연배 어머님들은 이제 주로 남편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가장 클 거고요. 그밖에 비위습열, 소화기 자체의 문제인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소화도 잘 되고 뭐 먹는 건 문제 없었는데 먹는 것 자체가 자꾸 이렇게 기름지고 또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질을 섭취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밖에 원래 성질 자체가 급한 사람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냥 마음이 꽁 해가지고 이제 감기 울결이라고 하는 상태였다가 그 이제 감기 울결의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 간울 기체라고 하는 상태로 변합니다. 기운이 딱 응결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면은 화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게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거를 간화 상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 전형적으로 이제 상열 하한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냉증 증상,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실제 치료를 받으면 이러한 증상 완벽하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내원을 하시면 이런 상열 하한증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이 체질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의 인자가 있는지 또는 먹는 거나 식이 습관에 뭐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진 걸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인지를 찾아서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몸에서 이런 상열 하한의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다. 또 그런 체질이다라고 한다면은 약침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약침으로는 그 상지의 어느 특정 혈자리와 하지의 아래쪽의 특정 혈자리에 특정한 형태의 추출한 이제 한약재를 투여해가지고 위에 열을 꺼주고 아래에 열을 좀 북돋아주는 형태로 그 침이나 약침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한약을 쓸 때도 뭐 청리자감탕이니 또 갱년기 때 많이 쓰이는 뭐 아래로 음기를 보충해주고
또 위로는 열을 꺼주는 형태의 한약재들을 가감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봅니다. 오랫동안 호르몬제를 투여하셔가지고도 이런 얼굴에 그 안면 홍조에 개선이 없었던 분들도 한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한번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실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밖에서 찬바람을 쐬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볼이 빨갛게 변해서 이게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그죠? 하거든요. 무슨 병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병이라고는 안 하고 화장을 오늘 좀 강하게 했어라고 변명을 하곤 하는데 박지훈 원장님,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 병 맞습니다. 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병으로 보기엔 그렇고요. 이제 외부 온도 자극에 얼굴에 있는 이제 작은 혈관들이 네. 이제 확장되고 수축되는 과정에서 이게 밖에서는 수축돼 있다가 온도가 좀 따뜻한데 오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동상 이후에 예전에 여기가 동상이 뭐 피부에 뭐 물이 묻어 있다든지 뭐가 얼어가지고 외부에서 일하다가 그게 동상이나 동창이 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그쪽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탄력도가 변화가 생기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온도 상황이 되면은 또 그 상황이 이렇게 빨개지거나 창백해지거나 하는 변화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외상을 막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부에 평상시에 피부에 뭐 보습제를 포함해서 또 보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게 그걸 예방하고 또 나중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어떤 치료를 받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 안면 혼조 증상들을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자율신경의 이상에 의한 안면 홍조증, 또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제 안면 홍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평상시 충분한 수면, 충분한 휴식,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복식호흡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애초에 이런 분들은 호흡도 잘 안 되고 횡격막도 약해져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다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또 매사가 내 의지대로 컨트롤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때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은 호흡을 좀 조절을 해서 자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마트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일단은 많이 유행을 했는데 478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요.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호흡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쉬는 호흡이 들이마시는 호흡보다 2배로 길죠. 이렇게 478 호흡이 한동안 유행을 또 했었는데요.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부터 내쉬는 호흡을 더 길게 하라는 이런 그 조언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자체가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서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 478 기억하시고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 멈추고 8초 동안 내쉬는 형태의 본인의 호흡을 집중하시다 보면 뭐 5분 안에 잠드실 겁니다.